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1863년 11월 19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의 전환점이 된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 3분간 연설한 내용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데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당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이었는데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북부에 대한 치하도, 폐색이 짙어진 남부에 대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전사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남부와 북부 모두의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링컨 대통령의 당시 연설은 남부도 북부도 아닌 하나의 미국을 이야기한 것이었기에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날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날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는 날,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김선호님, 오늘은 대선 투표일입니다. 다들 투표하셨는지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선거와 관련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죠. 보통 투표가 종료되는 시각은 오후 6시인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라서 2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몇 시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 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6시에서 2시간 더 연장.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오늘 그 임시 공휴일이자 투표일인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 오늘도 역시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이 미국 증시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 이행을 놓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이번 주 통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시장에선 요거 좀 압박용 카드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이제 좀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는 0.08% 상승했고요. S&P 500은 0.41%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6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네요. 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8.5를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에 48.7에서 소폭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50으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제조업 활동 위축을 전망하는 제조업체들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의 성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번 제조업 지수에서는 어쨌든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 인사 한 명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미국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25% 관세 시나리오
시나리오에서는요. PC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5%가량으로 오르고 실업이 4.2%에서 5% 이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0%이 관세가 매겨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요. 물가가 연평균 3% 정도에 도달한 다음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또 봤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경우 2% 목표를 향해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국에 택배가 안 옵니까? 네, 그 CJ 대한통운, 한진, 그리고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우체국 택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대선 당일날 하루 휴무를 결정을 했습니다. 쿠팡도 2014년 로켓 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주간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쿠팡도 안 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흔치 않은데. 네, 그래서 전국 택배 노조는 회사 측의 이 휴무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요, 택배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결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근로기준법상에 이 근로자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급 휴일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2020년 총선 이후로 주요 택배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뭐 거의 주 7일 배송한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휴무를 진짜로 시행할 것이냐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거 또 불만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영업점들은 이제 택배 기사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 쿠팡 택배 영업소 연합회 같은 경우는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이 대선날 휴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기사가 이미 좀 일정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택배 기사들도 지금 뭐 강제로 휴무가 됐으니까 주간 휴무를 하게 됐으니까 네. 하루 최대 25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 이게 주장의 골자입니다. 대형마트도 이제 물건 사고 배달해달라고 하면 갖다 주잖아요. 그것도 쉬나요? 아,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거 배송 서비스 이런 정상 운영 다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조치에 대해서도요, 지금 안 쉬기 때문에 좀 엇갈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 그 이마트, 롯데마트, 폼플러스가 대선 이래 이 모바일 앱 등으로 상품을 주문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 그리고 롯데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도 오프라인 매장 정상 영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걸 두고 민주노총에서는요, 택배 노동자들의 참정권은 보장이 됐는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노동자는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배송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 이게 참 모습이 엇갈리네요. 네. 자, 그리고 연간 3,000%, 연간 4,000% 막 이런 고리대금. 가끔 이제 사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는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연 4,171%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이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리금 전액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까지? 네. 당시에 피해자가 원리금이 8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89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피해자가 금감원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해서 총 1,090만 원의 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 있는 원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 청구를 했고요. 재판부가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을 해가지고 기존에는 법정 이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원금까지 반환해라 이렇게 하는 판례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반사회적인 이런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원금까지 다 반환을 해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손해배상 맞습니다. 판결까지. 혹시나 고리대금업 잘못 쓰셨다고 피해 보고 계시는 분들, 괴로우신 분들은 금감원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주시장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잖아요. 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은?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흐름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0.25% 포인트 내렸지만 은행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10건 중에 9건은 다 고정금리 대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9.5%로 집계가 됐는데요. 거의 10건 중 9건이 고정금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 시장금리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가 우세하고 오를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도 고정금리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확대를 좀 유도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도입됐던 이 스트레스 DSR 이 2단계 규제에 따라서 주기형 주담대,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변동하는 이 상품으로 가게 되면 네. 변동형 가산금리의 30%만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혼합형 주담대 5년 고정금리 다음에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이걸로 가게 되면 변동가산금리의 60%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형 주담대가 어쨌든 한도가 더 많고 이게 고정금리 그 단위로 좀 변경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고정금리가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신규가 아니라 전체 주담대 잔액 기준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지금 46% 정도입니다. 예전에 이제 쌓여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금은행 전체 평균으로 봐도 상당수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30% 이상에 못 미치고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거의 10%대에 그친 그런 시중은행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조금 더 많이 받으려면 5년 단위로 고정금리.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5년마다 바뀌는 그 네. 주기형 주담대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투표율 제가 또 하나 체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재미나게 또 계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투표권도 많이들 가볍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 대선에서 한 표의 가치가 최소 7,6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투표를 하시면 7,600만 원어치 이 투표를 행사를 하시는 건데요. 나라 예산으로 이제 나눠봤을 때. 네, 예. 그렇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나눈 건데요. 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가 4,400만 명입니다. 네, 올해 중앙정부 총 지출액이 약 673조가 되거든요. 네. 대통령 임기 5년으로 산술 계산을 했을 때 이게 3,300조가 넘어가고요. 이걸 유권자 수로 나누게 되면 한 표당 내가 지금 7,600만 원에 대한 결정권을 투표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예산까지 합치면 훨씬 규모가 크겠죠. 전국 투표율이 9시 기준으로 9.2%네요. 9.2%. 지난 20대 대선 때가 같은 시간 8.1%였고 이번에는 9.2%입니다. 약간 더 높게 나오고 있네요. 투표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본투표가 지금 전국 14,259곳에 이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모바일 신분증 요새 많이 쓰시는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화면 캡처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캡처해서 가는 거 내 신분증 사진 찍어가지고 그 보여주는 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도 내가 공식적 앱으로 연동시켜서 띄울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 네. 기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요. 네. 잘못 기표한 경우에 투표 용지 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좀 잘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바꿔줍니다. 네, 안 바꿔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두 후보 이상한테 기표를 하거나 낙서, 도장을 찍는 경우는 모두 무효표고요. 기표 후에 투표지를 공개하면 이 표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표 후에 이게 내가 잘못 찍었나 싶어가지고 무효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들고 가서 투표용지 교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공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개한 투표지도 다 무효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거고요. 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오후 이 시각까지 가능합니다. 과연 몇 시일까요? 원래는 6시까지입니다만 보궐선거여서 2시간이 더 늘어나죠. 아, 어려운데 이거. 6시인데 2시간을 더 해야 되면 그게 몇 시일까요? 네. 아까 송우주님 저녁 이 시간까지고요. 투표장의 도착 시간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투표장 안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아서 줄 서 있더라도 그 안에서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가셔서 줄만 서시면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요. 7157님 투표하시고 아이들과 놀러 가는 길인데요. 담윤이 담덕이 한번 외쳐주십시오라고. 이름도 예쁘네요. 담윤이 담덕이. 그리고 3418님 택시에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이 휴일이어서 참 좋긴 합니다만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갑지 않은 휴일일 수도 있겠네요. 8309님은 회사가 바빠서 출근했네요. 투표 관계로 1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내 손으로 정직한 일꾼을 뽑을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시간, 투표는 몇 시까지일까요? 그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투표 마감 40분 전 오후 7시 20분부터는요. KBS 일라디오에서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이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라디오로도 개표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더 선물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핵심 과제 역시 경제 살리기죠. 우리 경제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이 관세 장벽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참 현안이 많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따가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논의해 볼 텐데요. 지금은 국내 경제 해법부터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그리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0.8%로 뚝 떨어뜨렸잖아요. 전망치를.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이거 보셨어요? 신동준 교수님. 뭐 1.5%에서 0.8%로 일단 떨어뜨렸고요. 뭐 발표하면서는 뭐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 뭐 네. 건설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주로 합쳐보면 한 0.7에서 0.8% 포인트를 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이었죠. 그런데 0%대 성장을 전망한 것은 제가 데이터 보니까 1950년 이후에 86년 동안 성장률 전망이 1% 미만, 그러니까 0%대로 나온 건 총 5번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그 5번은 대부분 다 뭐 팬데믹, 전쟁, 뭐 금융위기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런 충격이 없이 0%대 성장을 전망했고 실제 그거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뼈 아픈 거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외부 충격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체질이 약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하고 이제 KDI는 이제 국책 연구 기관이에요. 그렇죠. 국내외에서 가장 뛰어난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제로를 얘기했어요. 0%대. 맞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이제 여러 번 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공통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금융 위기, 뭐 자연재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네. 그렇게 충격을 맞아도 이듬해는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대부분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V자 반등.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낮췄어요. 1.8에서 1.6까지 낮췄습니다. 1.6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 얘기하는데 잠정 성장률 2%를 지금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2년 연속 1% 내외 성장을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 지금 과거 2, 3년 동안 계속 미국한테 성장률이 뒤쳤거든요. 하물며 일본한테까지. 네네네. 성장률이 뒤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년에도 기저효과 감안하더라도 거의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년에도 제대로 된 반등도 반등이 없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늘릴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둔화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의 이 초입 단계에 와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예요. 신동준 교수님은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고 이코노미스트시기도 하고. 근데 일각에서 해외 기관들은요 0.3%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네네. 0.8%도 낙관적이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지금 동력이 있다면 민간 소비하고 수출인데 그동안 수출로만 경제가 버텨주다가 미중 갈등 이후에 수출이 기우뚱하면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기우뚱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잠재 성장률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KDI에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이네요. 네. 벌써 전망 나온 거 보니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5%. 1.5요. 예, 1.5%. 그리고 2030년대 30년에서 40년 그 사이에는 0.7, 40년대 0.1%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을 했을 때 큰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노동 투입과 자본 생산성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노동 투입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나마 이 전망이 나온 건 생산성이 지난 10년 동안의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30년대 0.7%, 40년대 0.1%인데 만약에 생산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2040년대 가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리스크가 있다라는 진단인 거죠. 인구가 줄더라도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뭐 AI를 쓰든 로봇을 쓰든. 맞습니다. 근데 당장은 잠재 성장률이 우리 한 그래도 1% 후반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1.5%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그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이인철 소장님,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내려서 이제 2.5% 아닙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성장률 0.1%로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우리가 추경 통과했잖아요. 1차. 예. 13조 8천억 원. 네. 뭐 산불 피해며 이제 소상공인이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네. 13조 8천억 원이 성장률을 얼마나 견인시키느냐. 한국은행은 0.1% 얘기하고 있어요. 0.1%. 그래서 앞서서 뭐 0.8에서 뭐 소시에테 제너럴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데 0.1% 올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출입해 봤잖아요. 기자단으로. 네. 출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금리 한 단계 0.25% 내리면 경제 성장률 얼마나 이제 좋아지고 일자리 얼마나 늘어나냐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이건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을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한 0.2% 정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지난해 10월 했죠. 11월 연달아 했고요. 올해 2월 했고 5월 했으니까 총 4번 했어요. 그러면 4번 했으니까 한 0.8 막 올라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서
기준금리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경제학상 순차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이지 지금과 같은 수요가 워낙 부진하죠. 내수 침체 2년 연속 가까이 되다 보니 한국은행이 이처럼 성장률을 절반 이상으로 뚝 낮춘 이유가 내수 부진이 커요. 그렇죠. 관세라는 것이 이 뭐 불확실성이 이제 있긴 하지만 내수 부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구조적인 수요 부진이나 대외 리스크가 크면 효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출 둔화나 이제 내수 위축이 동반된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아마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그 부작용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며 부동산 양극화며 이런 것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아마 금통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한은이 2월에도 1.9에서 1.5%로 성장률을 낮췄고 그리고 5월에도 1.5에서 0.8을 낮췄다면 아니 왜 B컷 한꺼번에 0.25 내리지 말고 0.5%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에 이창용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주는 뭐 경기 이제 진작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 가계부채며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는 항생제 먹고 주사 빵 맞고 수액도 맞고 하면은 뭐 한 2, 3일 힘들다가 바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약골이 되어가고 있고 노화되어가고 있는데 주사 한두 방으로 이게 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빙고. 제가 실제 경험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평균 연령 자체가 예. 지금 40대 중반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대가 50대 초반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옛날에 이제 수액 한 번 맞았다면 이제 두 번, 세 번 맞아도 별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신동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금리가 2.5% 수준이면 최소한 한 얼마까지는 더 내려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2%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한 50bp 정도, 0.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요. 네, 올해 안에. 그다음에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경우에는 1.75 정도까지 올해 연말까지 내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수 침체가 워낙 지금 깊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내수의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우리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요.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9개 분기니까 벌써 2년이 넘어가는 거고. 9개 분기.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가계가 흑자 내는 금액, 그러니까 가계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조차도 지금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에 의한 수출에 워낙 가려져 있어서 한국 경제의 그냥 뭐랄까요 내수 쪽의 침체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출이 조금 둔화되니까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쉽게 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 처방은 되겠지만요. 또 하나 금리 인하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뭐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 겉으로는 기축통화국을 원한다, 달러 강한 달러라는 것과 달러의 방향성이 약세로 간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약세를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 방향,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협상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해서 만약에 환율이 좀 상승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요. 아하. 네, 저희 그 부분까지도 아까 뭐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환율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금리만 마냥 내린다고 다 될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한국은행도 고민이 또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항상 강조하듯이 산업적인 구조조정, 체질 개선, 재정 지원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춰가면서 가야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그 5월 수출만 보더라도 1.3% 줄었더라고요. 반도체가 선방했는데도 이제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 그럼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까지 안 좋으면
지난해는 그나마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수출이에요. 수출이 거의 한 90%를 우리 경제 성장에 지탱을 했다면 내수는 2년 연속 지금 침체인 기간에서 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저는 내년 경기 포함하면 올해만 통화정책 완화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미국은 점점 우리가 반대 스탠스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점점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멈춰야 한다. 오히려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또 역대 최대예요. 네네네. 2%포인트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통상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2% 이상 이자를 더 준다는데 구태여 한국에 투자할 요인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환율 옛날처럼 환율 위험하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들 셀코리아 나온다. 이런 우려가 없는 건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 이제 무역 상대국들한테 이제 자국 통화 절상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지 네. 만약 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펀더멘털상 환율은 더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마냥 기준금리를 올해 내년까지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 외교통상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부에 더 깊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한미 FDA 기획단장을 지내셨던 분을 직접 모셔서 2부 때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물가 일단은 뭐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내려왔죠. 네. 지표상으로는 한은도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1.9%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물가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동준 교수님. 4월달 데이터 아직 5월달 데이터가 안 나왔고요. 4월달 데이터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이니까 아까 물가 안정 목표 2%. 근데 사실 우리 성장률 전망이 0.8%니까요. 사실 성장률 정도로 우리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가 과연 안정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팬데믹 이후에 올라간 폭을 보니까 물가가 17%가 올랐더라고요. 팬데믹 이후로요. 네, 누적으로. 5년 된 거죠. 2019년 말 대비 보면 17%가 올랐으니까 연간으로 보면 한 3%대 중반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2%대로 안정된 것이지. 그러니까 오른 뒤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게 물가는 상승률을 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게 뭐 생활 물가라고 하는 부분은 뭐 거의 20% 올랐고요. 식료품 가격은 5년 전보다 32% 올랐고 네, 신선식품 가격은 5년 전보다 44%가 올랐으니까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신선식품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뭐 평균으로 치면 2% 정도씩 매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사실 굉장히 그렇죠. 부담이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맨날 뉴스에는 뭐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 올랐대라고 보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맞아요. 체감상으로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이 물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관리 목표치는 범위 이내에 들어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먹어보는 제가 가장 많이 먹는 게 김밥이거든요. 김밥 참치김밥 좋아하는데 6,000원으로 올랐어요. 이제 사실은 요 근래 2,000원, 3,000원짜리 김밥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제.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4,500원짜리가 없어졌어요. 프랜차이즈는 4,700원. 1,900원짜리 드세요. 거기도 올랐어요. 거기도 올랐어요. 커피는 2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우유, 탄산우유, 아이스크림 다 올랐어요. 가격이 지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식품업체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정권의 공백기, 맞아요. 대선 전에 거의 뭐 가격 다 올려놨죠. 지난해 지지난해는 사실은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만들었잖아요. 예. 배춧값 많이 올랐죠. 사과값 많이 올랐죠. 특히 농수산물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차관, 뭐 배추 차관, 뭐 사과, 뭐 국장, 담당 국장. 국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뭐 계엄이 있었죠. 탄핵이 있었죠. 이게 지금 있다 보니까 은근슬쩍 물론 뭐 기상 이변이라든가 수입 물가, 환율, 뭐 인건비 오른 거 맞거든요. 맞는데 인상폭을 보게 되면 그거 이상으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환율 지금 안정됐잖아요. 환율 안정됐는데
물건값 낮췄다라는 데 없잖아요. 없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아하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 부재인 상황에서 은근슬쩍 올린 게 아니냐. 실제로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업들 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린 기업들에 지금 보다 보면 영업이익 많이 늘었어. 지금 뭐 식품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또 좋아지고 좋아. 네.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드플레이션. 탐욕의 그리드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그러니까 기업들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부분을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양은 줄이는데 가격은 그대로 놔두는. 예,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스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은 그대로 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품질을 떨어뜨려서 아하. 예, 기업은 예,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본능적인 건데 이게 원재료 가격 급등해 갖고 우리도 힘듭니다. 가격 올려야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실 이해는 가는데 그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또 엄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반영해서 가격은 안 내리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국수집 하시거나 치킨집 하시거나 짜장면 가게 하시는 분들도 판매 가격은 사실 안 내리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나 인건비 때문에 또 못 내리는 것도 피차일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이분들은 먼저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잘 나가는 업체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면 그다음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가공식품 가격은 평균 소비자 물가의 2배 이상 오르고 있어요. 거의 30개월 넘게 가공식품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 4.1% 올랐어요. 근데 이건 한 번 올린 가공식품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 통상적인 어떤 이런 관행을 좀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가를 어떻게 좀 안정시킬 것인가.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근데 정권 초반에는 기업들이 가격을 잘 안 올려요. 이미 또 많이 올려놓기도 했고. 맞습니다.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정책들도 좀 같이 봐야 하는데 사실 뭐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채무 재조정 또 일부 빚 탕감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동준 교수님.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죠. 뭐 현금 지원하는 거나 감세나 빚을 이제 탕감해 주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응급처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뭐 본질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 소득이 불안정하다 혹은 내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3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에 뭐 말씀하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내수 중에서 도소매 판매액 지수나 음식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경제는 네. 성장은 했잖아요. 네. 미미하지만 평균 한 2% 정도 성장은 했거든요. 과거에는. 네, 지난 5년 동안 네. 팬데믹 이후에. 그런데 내수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 도소매 판매액 그리고 음식료 서비스, 숙박 이런 쪽은 0.1% 올랐더라고요. 성장했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게 내수는 성장을 못했다. 제자리 걸음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물가까지 감안하면 사실 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버텨왔던 거고 맞습니다. 내수는 실질적으로는 쪼그라들었던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걸 우리 자영업 또 내수 위주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다 느끼고 계시는 걸 테고 그럼 과연 이 내수 진작 대책, 내수 활성화, 체질 개선 방안 항상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 의존도를 많이 줄여야 된다, 내수를 활성화해야 된다, 서비스업도 많이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는데 참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 수출 위주의 성장을 계속 해왔고 내수,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일본이 1억이 넘잖아요. 인구가. 예. 인구가. 1억 2천.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좀 적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고령화되다 보니까 씀씀이를 줄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업 구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 의한 수출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의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 비중이 워낙 이제 심해서 경쟁도 치열한 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채가 고스란히
물론 뭐 일부 비탄감이나 뭐 채무 이전 해줬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겠죠. 일단 실질적으로 가게 소비가 늘어야지 이제 이웃 골목 상권들이 살아나는 거고 네. 내가 돈을 써야지 내가 외식을 하고 내가 2차 3차를 가야지만이 이 상권이 살아나는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강남 상권도 그렇게 쏙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이제 이 중국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일부 핫플레이스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임대 분위기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 자영업의 현실이거든요. 내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제 나홀로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졌고 그런 분들이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게 구조적 전환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의 어떤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정책 창업과 이제 어떤 재기를 반복해도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게 단기적으로 될 대책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동준 교수님은 좀 내수를 좀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질적으로는 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까 내수라는 게 결국 사람이 쓸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55세인 1970년생이 100만 명이었다면 출생자 수가 지금 40살인 85년생 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만 해도 지금 65만 명인가 막 그래요. 지금 최근 태어나는 아이들은 25만 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파이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양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당 쓸 수 있는 뭐 GDP의 개념이라든가 1인당 소비하는 어떤 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늘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내수 자체를 그냥 단기적으로 뭔가 부양하는 정책도 중요한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또 해야 될 일은 이 예를 들면 아이를 왜 안 낳는가 뭐 네, 교육 네, 문제가 저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낳는다. 뭐 부동산 문제도 엮여 있고 다 가계부채 문제, 뭐 자영업 문제 다 엮여 있는 문제라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뭐 어느 정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그래도 자꾸 만들어주는 재정을 쓰더라도 만들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은 주로 단기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방안이 같이 가야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그렇죠. 되지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소득 개선의 효과를 주는 정책으로는 정말 어렵죠. 재정만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있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노후 준비에 쓸 돈은 더 없어져 가고 또 물가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짠테크를 할 수밖에 네. 없고 내수는 돈이 안 돌게 되고 인구 구조도 그렇게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가게가 훗날 휴머노이드 로봇 한두 대씩을 구매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 일을 시키고 우리는 또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또 빨리 가져가 봐야겠다라는 약간 공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당장 해결책이 없어서. 이미 그런 동영상들이 기업들이 테슬라였던가요? 네. 그 가정부 로봇, 가사도우미 네. 로봇이 있어서 뭐 빨래 개고 애기 그렇죠. 우유 먹이고 하는 거 다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사가지고 옆집 아기 그 유치원 등원하는 거 도와주고 한 5,000원 벌어와. 네. 이런 거 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신동준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일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되자마자 추가 경정 예산부터 편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의 추가 버전인 거죠.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세수가 추계가 틀려서 계속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태니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20조에서 30조 뭐 사이 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마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한 0.4, 0.5%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똑같이 아까 했던 얘기처럼 단기적인 해법에다가 돈을 쓴다면 그야말로 다시 부채 부담만 돌아오는 케이스일 거고요. 이게 결국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들이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라든가 어떤 미래를 우리가 빚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부채를 통해서 뭐 결국은 추경이라는 게 다 결국 또 부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채 시장, 장기 국채 시장에서의 특징이 있다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데들이 다 국채 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30년짜리 국채 금리들이 하루에 뭐 20bp씩 급등하는 현상들 최근 2, 3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통점들은 다 뭐냐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나라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고 사실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다 대규모로 재정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똑같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국채 금리가 튀는 또 시장에서는 그 국채를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우리가 아직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 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한 5년에서 1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둬야 할 것 같은데. 참고로 아까 제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대선에는 당선이신 분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인수위 없이 후보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이인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추경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먼저 써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1차 추경도 다 집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13조 8천억 원도 이제 가까스로 지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뭐 산불 피해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뭐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이제 쓰여야겠죠. 가장 이제 아마 이제 적자 국채 13조 8천억 원 가운데서도 지금 세입이 2년 연속 줄었고 앞으로 세입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성장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친 세수가 최근 2년 동안 86조 원이에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이 추경의 거의 한 70%는 적자 국채니까 빚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GDP 대비 100% 넘은 이제 국가 부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절반 이하로 안정적인 것 같처럼 보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G20 국가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4배 내지 5배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해 보이지만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 인구 고령화로 아직은 지금 고령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세금 낼 사람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세수 기반을 어떻게 좀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경기를 어떻게든 조금 살려서 세금, 법인세가 지금 대부분인데 줄어드는 네. 거에 법인세 어떻게 많이 거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게 적자 국채는 순전히 이제 우리 후손들의 빚이에요. 빚이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이제 나쁘다, 좋다 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속도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만 보면 건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이고 좀 효과가 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뒤처져 있는 게 미래의 먹거리가 보이지 않아서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좀 도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인 관세 이제 불똥이 튼 관세 피해 기업들을 어떻게 해서 좀 경쟁력을 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소비가 좀 늘 수도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를 만드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가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대선 이후 주식시장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신동주 교수님. 뭐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랑은 사실 큰 관계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단기적으로야 뭐 기대들이 있죠.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고 새로운 네.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기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펀더멘탈로 회귀하게 되니까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뭐 경제 얘기는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큰 거지만 우리가 국내 기업들을 적정한 제값을 받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도 물론 경제도 있지만 그건 주로 우리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환경이라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과연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차곡차곡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옆에 나라를 봤거든요. 한 10년 전에 완전히 죽어있던 경제와 주가가 10년 정도의 차곡차곡 지배구조 개선과 뭐 여러 가지 거래소의 상장 유지 절차라든가 요건 강화, 뭐 이사회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까지도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개선되면서 주가가 지금 뭐 3,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한 1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좀 중장기적으로 네, 보고.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철 소장님 한 3, 40초밖에 시간 없습니다만 어떤 것부터 좀 해내야 될까요? 일단 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중진 신흥국이잖아요. 예, 시장에. 시장이 MSCI 선진 지수로 편입되기 전까지 박스 P를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럼 뭐 배당 확대부터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일단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9개월 연속 매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달 10개월 만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정책 일관성도 필요합니다. 시대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한다고 뭐 공매도제들을 없앴다, 뭐 폐지했다, 부활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 정부 모두 구조적인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 투자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 경제는 심리인데 대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좀 희망을 갖고 조금 더 이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그리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6252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저녁 8시까지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쓰러져요. 자, 경제상식 퀴즈의 강력한 힌트도 나간 셈이고요. 오늘 투표는 몇 시까지 이어질까요? 요게 또 경제상식 퀴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국제 통상 문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